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김재실 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산 안창호 포럼 22번째 포럼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애국가 작사와 도산 안창호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박재순 CR연구소 소장님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어떻게 지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고 있는 애국가가 누가 지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애국가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시면 오늘 이 포럼이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재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재순 선생님은 이 애국가 작사자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이런 그 단행본까지 출판을 해서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과 사상, 정신과 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도산 선생님이 애국가 작사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 애국가 작사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되었죠. 그 애국가에 나오는 그 정신과 사상은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과 사상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간절하고 사무친 심정은 도산의 삶과 삶과 정신을 잘 드러냅니다. 도산은 몸과 마음이 마르고 닳도록 간절하고 사무친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손발이 닳도록 정성을 다하였고, 말을 하고 연설을 할 때도 혀가 닳도록, 성대가 닳도록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말을 하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또 바람설이 불변하는 기상, 가을 하늘 공활하고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과 같은 일편단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도산의 기상이고 마음입니다. 애국가의 정신 그대로 도산은 어떤 난관과 시련,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뚫고 나아가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윤치호는 까칠하고 냉정한 지식인이었고 가족과 재산을 중시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으며 현실의 심과 조건에 순응하는 상황주의자였습니다. 윤치호는 애국가의 정신과 사상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안창호의 신념과 실천을 윤치호의 신념과 실천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확연하게 윤치호가 아니라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산 선생은 1907년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신민회를 조직하고 국민을 깨워 일으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신민회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내세우고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비밀단체였습니다. 도산과 신민회의 구국교육운동과 애국가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에 지은 애국가는 민주공화 이념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노래였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윤치호는 일본의 지배를 운명과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창호는 대한신민의 취지서에서 말하듯이 심장을 토하고 피를 말려서라도 나라를 되찾고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윤치호에게는 민족과 나라에 대하여 간절하고 사무친 심정이 없었으나 안창호는 민족과 나라에 대한 간절하고 사무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치호는 일제가 지배하는 현실의 권력과 상황에 굴복하고 순응하였지만 안창호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무릅쓰고 희생하여 헌신하고 싸움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 했습니다. 윤치호는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 조건과 사회 현실에 순응하는 자연주의자, 현실주의자, 상황주의자였습니다. 안창호는 자연 조건과 사회 현실을 중시하면서도 자연 조건과 사회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초월적 정신주의자였습니다. 안창호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가려는 강인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윤치호의 신념과 실천은 애국가와 상반되고 안창호의 신념과 실천은 애국가와 일치합니다. 또한 윤치호는 조선민족과 조선민중을 불신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는 조선민족과 국가보다 문명을 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개한 민족과 국가로 남는 것보다는 일본과 같은 문명국가가 강제로라도 우리 민족을 문명 개화의 끌로 이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안창호는 조선 민족과 민중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과 사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이 서로 보호하고 단합하는 것이 문명 부강의 뿌리와 씨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 민중이 자주적으로 문명 개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국가는 조선 민족과 민중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민중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는 윤치호는 애국가를 지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가는 민중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안창호만이 지을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안창호와 윤치호의 애국 계몽가요와 노래들을 애국가와 비교함으로써 윤치호의 애국 계몽가요들은 그 내용과 정신에서 애국가와 결이 다르지만 안창호의 애국 계몽가요들은 애국가와 그 내용과 정신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1905년 이후에 윤치호는 애국 계몽가요를 짓지 않았으나 안창호는 수십 개의 애국 계몽가요들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안창호 선생님의 애국가를 지었다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지만은 이런 결론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창호 애국가 작사설과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증언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헌 증거들입니다. 윤치호에게는 문헌 증거들이 비교적 더 많고 안창호에게는 안창호 선생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지사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언들과 문헌 자료들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학문적이고 엄정한 비판을 거치지 않으면
이 서로 다른 증언들과 문헌 자료들을 넘어서서 분명한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성서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신학대학 석사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당시 성서학의 최고 대가였던 안병호 선생님이 소장으로 계셨던 그 신학연구소에서 국제성서 주석 시리즈를 번역하는 책임을 가지고 번역실장으로서 일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와 이런 번역 사업을 통해서 현대 문헌 비판학을 자세히 이해하고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서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비판적인 해석의 역사가 쌓여 있고, 특히 지난 300년, 400년 동안에는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문안 비평학적인 연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헌학 연구보다도 성서학의 문헌학 연구가 최고로 발달해 있고 최고로 자세합니다.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냥 문학 비평도에 따라갈 수가 없고 다른 어떤 문헌 비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뛰어난 학자들이 또 많습니다. 아주 뭐 전승 비판 또는 무슨 뭐 양식 비판, 편집 비판, 역사 비판, 뭐 문학 비판 해가지고 비판의 갈래와 종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비판학에 따르면은 문헌 자료들 뿐 아니라 증언들조차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언이 되었는지, 그리고 증언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또 문헌적인 이 자료들이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분별하는 아주 굉장히 세밀한 어떤 근거와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 상식들만 가지고 접근을 해도 윤치호와 관련된 증언과 문헌 자료들, 또 안창호와 관련된 증언과 문헌 자료들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그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결과 윤치호와 관련된 문헌 자료들은 거의 그 신빙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현대 문헌 비평학에 의하면은 합리적 의심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비판적인 검토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문헌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심할 만하고, 다 비판하고 검토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죠. 두 번째 그 장애물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 친일사학자 국사편찬위원회가 안창호에게서 애국가 작사지위를 빼앗아서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로서 유력하지만은 아주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미상으로 둔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윤치호설을 주장한 것처럼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 결론을 보면은 안창호보다 윤치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는 그 당시 미상으로 했지만은 바로 그 이후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다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아주 공언을 하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이 국사편찬의 결론은 안창호보다는 윤치호에게로 기울어지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를 그 당시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토론할 때 당시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당시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의 그 전후 운명과 과정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 신문에 발표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안창호에게서 애국가 작사지를 빼앗고 윤치호 쪽으로 몰아가는 그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였어요. 첫째로 이 조사위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큰 출판사에서 그 백과사전을 내는데 한국의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냐? 작곡가는 안익태로 나와 있는데 작사자가 누군지 밝혀달라. 그 얘기를 미국 대사관 통해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문교부에는 처음에는 안익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변에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안창호 선생이 지은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미국 대사관과 그 출판사에 도산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그것을 언론에 자랑스럽게 알렸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바로 윤치호 그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죠. 1차 조사위원회는 1차 검토위원회는 국학의 대가인 최남선, 서지학의 권위자인 황의돈, 그 서울대 물리대 역사학과를 대표하는 이병도,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이게 사자가 모여가지고 이걸 검토해봐라 이렇게 시켰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최남선의 안창호설과 이병도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최병원 작사설이 완강하게 대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남선과 서지학의 대가인 황의도는 아주 확고하게 안창호 작사설을 주장했고, 근데 이병도와 국사편찬회는 난데없이 최병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최병원 윤치호 합작설인데 일사절은 최병원이 지었다는 거니까 후렴은 윤치호가 지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병원 작사설이거든요. 그냥 난데없이 최병원 작사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는 최병원 작사설은 증언도 없고 애국가를 지었다고 하는 증언도 없고 문헌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증언도 없고 문헌 증거도 없는 최병원설을 실증주의자인 이병도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완강하게 주장했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이번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체와 주관이 돼가지고 19명의 조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연구조사 토론 과정을 밟아가죠. 밟아가는데 그 아주 일관성 있는 것이 최남선, 황의돈, 이 주의완, 이 세 분은 흔들림 없이 안창호설을 끝까지 주장을 해요. 보면은. 근데 다른 쪽에서는 당시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문교부 장관도 하고 했던 백낙준, 또 이승만의 전기를 썼던
서정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아주 그냥 앞장서 가지고 윤치호설을 내세운 거예요. 근데 이 이승만이 안창호하고는 아주 이 독립운동사에 오면은 아주 가장 치열하게 뭐 경쟁자라고 할까, 적대자라고 할까. 안창호 선생은 누구나 다 포용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승만까지 포용하려고 했었고, 받들려고 했었고, 지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승만은 자기의 유일한 경쟁자가 안창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권력과 조직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종일관 끝까지 안창호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애국가는 윤치호가 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독립협회 활동 시기에 윤치호가 애국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 독립협회 활동이라는 건 1896년에서 98년 사이거든. 1907년 애국가를 지은 시절보다 10년 이전에요. 그 시기에 윤치호가 애국가를 지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뭔 얘기를 했냐면은 1904년에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동포들이 자기 환영회를 열어주면서 밤새도록 애국가를 불렀다 그랬거든. 1904년이면 아직 애국가가 나오지 않을 때잖아요. 이렇게 이승만이 나이도 많고 불확실한 자기 기억과 주장에 따라서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다. 그런데 윤치호는 친일의 혐이 있기 때문에 윤치호라고 결정하면 애국가에 흠이 되니까 미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국사편찬위원회랑 그 조사위원회. 그래서 그거를 서정주가 아주 노출시켰죠. 그게 비밀일 텐데 이승만이 그런 지시를 내려서 그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지만은 친일의 혐의 있으니까 미상으로 해라. 이런 지침을 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조사위원회가 윤치호가 유력하지만은 미상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걸 나중에 그 조사위원회에 들어갔던 서정주가 밝혔지요. 근데 정말 이 과정에서 이상한 거는 최병원 합작서를 앞에 그렇게 내세웠던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러고 나서 바로 2차 조사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이 이병도랑 국사편찬위원회가 최병원서를 아주 깨끗하게 뒤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윤치호설만 주장해요. 가능성으로 물론 여러 가지 설을 최병원 합작설까지도 가능성으로 놨지만은 최병원설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윤치호설만 주장해요. 그리고 안창호설은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 저는 이 배후에는 이승만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비서실장이었던 윤치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윤치영은 이승만 정권 초대 내무부 장관이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는 공화당 당의장까지 했고 서울시장도 했죠. 그러니까 아주 권력의 줄을 잘 타는 사람인데 이 윤치영은 윤치호의 사촌동생이고 또 이병도하고는 겹사도네요. 사돈을 이중으로 맺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이승만의 그 심정과 뜻을 가장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윤치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윤치영이 이병도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윤치호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치호를 잘 아는 윤치영의 입장에서는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를 지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사촌형이니까 잘 알거든. 지었을 리가 없다고 본 거지. 그러면은 애국가 후렴은 윤치호가 지은 무궁화가의 후렴과 같은데 이 무궁화가의 후렴이 애국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을 보면은 이 애국가는 윤치호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아주 노래를 잘 짓는 사람. 윤치호가 아주 긴밀하면서도 노래를 잘 짓는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보니까 최병원밖에 없거든. 최병원은 윤치호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그러면서도 학자로서는 아주 문장가로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정동교회 목사로서도 아주 유명하고, 그러니까 지식인들 가운데 아주 우두머리급에 속한 사람이 당시 최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치호가 최병원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것을 아니까 윤치호가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던 최병원이 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넘겨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병도한테 이 최병원이 윤치호에게서 후렴을 가져와서 애국가를 지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주장을 한 거죠. 그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병도거나 국사편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 근거가 없거든. 너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폐기 처분해 버려요. 버리고 윤치호 작사설로 몰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이병도와 국사편찬위원회 이쪽 사람들은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라고 하는 것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애국가 작사자를 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 흐름이라든지 문맥을 보면은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라는 주장을 폐기하고 안창호로부터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빼앗는데 주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 조사 과정을 보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가 작사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 자료라든지 증언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탄했다는 게 없어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서 10여 년이 아니죠. 55년이니까 83년, 84년이니까 30년쯤 지나가지고 윤치영이 자기 후배한테 애국가 작사자는 최병원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윤치호가 지은 역술 찬미가 그거를 주면서 이 애국가는 최병원이 지은 거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김병섭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최병원 그 유족들은 후손들은 자기들 할아버지가 애국가 작사자일 거다 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많이 또 주장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정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정권과 당시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우리 민족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이승만은 그 이후로 5년 후에 4.19 혁명이 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안창호 선생님한테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빼앗았던 이병도, 윤치영, 서정주, 백낙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 교육, 문화, 정치 온갖 분야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해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한테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뺏었던 이 사람들이
그 이후 이승만은 몰락했어도 그 사람들은 남아서 우리 사회와 역사의 권력층으로, 특권층으로 우리 교육, 정치,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권위를 갖는 그런 사람들로 다 돼버렸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백낙준과 이병도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안창호에서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뺏은 사람인데, 68년도에는 독립운동자 서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역사가 정말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가의 서훈을 결정하는 심사위원이 됩니까? 이렇게 역사가 잘못 흘러가는 그 결정적인 기점은 1955년 이승만, 이병도 국사편찬위원회가 도산한창호에서 애국가 작사자 지위를 뺏고 그 공로로 사회의 최고 권력자, 권위자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이 애국가 작사를 연구할 때는 저도 이 흥사단의 오동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크게 의존하는 윤정경이라는 사람의 전언을 굉장히 좋게 보고, 기독교 사상이라는 월간지에 이 애국가 작사자 연구를 하는 걸 1년 동안 연재한 적이 있는데, 이 윤정경의 그 증언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도중에 연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윤정경 씨의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윤정경의 증언은 간추려 얘기하면은 자기 할아버지들이 넷이 있는데 다 훌륭한 독립운동가였고, 두 사람은 독립전쟁에서 죽었고, 도산 한창호 선생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김구의 비밀 비서관인데 가장 가까운 김구의 비서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평안북도에 있는 선천에 와서, 선천교회당에 와가지고 찬송가를 듣다가 거기서 어떤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애국가를 짓게 됐다. 근데 그 과정에 자기 할아버지가 이 애국가를 짓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고 또 도와드렸다. 그럼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궁화가라고 하는, 또는 황실찬미가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제 그 독립협회 독립문 축성식 때 아니면 그 어간에 불렀다고 알려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안창호 선생이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밀러악당, 구세악당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선교사한테 창가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창가를 아주 짓는 재주가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그때 10대 후반에 지은 무궁화가가 세상에 알려진 거다. 근데 이건 굉장한 증언인데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그냥 그 윤정경 씨 입에서 나오는 얘기야. 밀러악당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럼 거기 같이 공부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누가 하든지 아니면 무슨 기록이 어디 남아있든지. 근데 어떤 기록에도 없어. 그냥 윤정경 씨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바람 소리 불변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람 소리는 우리 민족을 아주 저주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무궁화가도 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말로 도산한창호가 만들어내는 말이다. 또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없는 것이 1911년 늦게 흥사단에 와가지고 이런 증언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외사 정보계통 전문가로, 그러니까 정보 전문가로 경찰 간부로 평생 일하다가 나온 사람. 인터넷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윤정경 씨가 시평 쓴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안창호 선생님과 결이 비슷한 건 전혀 없어. 흥사단하고 관계 있는 것도 없고. 좀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그런 시평을 많이 썼고, 또 그 누구요? 황우석인가요? 그이 무슨 구명운동 하는데 법률 자문하고 하는 그 운동에 앞장서던, 이렇게 저는 신뢰할 수 없는 행적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이 흥사단에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안창호와 관련된 애국가 작사에 관련된 직원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좀 혼란을 일으켰다. 저는 이 윤정경 씨가 얘기하는 이 근거를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서 이 관련된 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 기념관 또는 이 보훈처 뭐 찾을 수 있는 다 찾아가지고 이 윤정경 씨 할아버지들이 어디나 나오나 하는데 어디서도 못 찾았어요. 제가 오동균 선생님한테 내가 이거 신뢰하고 싶은데 인용됐는데 좀 믿기가 어렵다. 어디라도 어디 역사적인 근거라도 어디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오동균 선생님이 이 윤정경 씨랑 얘기해가지고 보니까 국사편찬에서 나온 한국 독립운동사에 자기 할아버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직접 전화라고 해서 내가 윤정경 씨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물어봤어. 당신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뭐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봐라. 하다못해 안창호 선생님 무슨 하신 말씀이나 무슨 쓴 기록이든지 그 제자나 지인들 가운데 뭐 누구에게서라도 당신 할아버지들 얘기가 이름이라도 좀 나오면은 내가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 근데 뭐 국사편찬에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국사편찬의 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국사편찬에서 나온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가지고 이름을 넣으면은 다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누구 이름을 써놓으면 그 이름이 국사편에서 나온 모든 자료에 이렇게 다 쫙 나오게 돼 있고, 그 자료뿐 아니라 그 시절에 나왔던 독립운동 시절에 나왔던 모든 신문들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라도 한 이름이라도 나오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원하고 한
2명 정도는 같이 해봤어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다 그냥 꼼꼼하게 해봤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나로서는 이게 학문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윤정경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이건. 현대 문헌비평학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문맥상이라도 뭐 어디가 그럴듯하기라도 해야지. 다른 것과 좀 뭐 맞아야지.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이 사람 입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근거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잘못된 증언들을 안창호 작성설로 내세우면은 안창호 작성설의 공신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이 증언들이나 잘못된 증언들은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창호 작성설이 힘있게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런 얘기, 되지 않은 얘기, 된 얘기 다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반 독자들도 그렇지만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거죠. 난 나뿐 아니라 학자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얘기를 믿고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신용할 만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주장에 의하면은 윤정욱 주장에 의하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무궁화가도 지었고 무궁화의 후렴도 지었고 그러니까 애국가도 지었고 후렴도 지었고 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다 했다는 건데 다행히 신용화 선생님이 그 강의하신 걸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분은 윤정경 얘기는 하시진 않았지만은 윤치호의 무궁화가와 안창호 애국가 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신용화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얘기하면 도산 안창호는 애국가를 어떻게 지었나?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애국가와 무궁화가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애국가의 후렴과 무궁화가의 후렴이 같아요. 그리고 애국가 1사절과 무궁화가 1사절이 글자 수도 같아요. 내용은 다른데 글자 수가 같아요. 이게 보통 연관이 깊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국가는 형식적으로는 무궁화가를 본따 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렇게 후렴까지 가져오고 글자 수까지 맞춰가지고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윤추가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윤치호처럼 글을 잘 짓는 사람이 무궁화가를 만족하지 못해서 무궁화 가지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애국가를 짓는데 이렇게 구차하게 지을 리가 없죠. 새로 짓지.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으로 짓지. 글자 수까지 맞춰가지고 짓겠어요. 난 이렇게 한 분은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안창호는 10대 후반에 독립협회 시절에 서재필과 윤치호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신문명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신민회를 조직할 때 신민회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독립협회의 청소년 회원들, 그 청소년 회원들이 그대로 신민회의 회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민회하고 독립협회는 연속성이 있어요. 안창호로서는
신민회가 독립협회와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연속성이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창으로서는 구국 교육운동을 벌이는데 1907년에 안창호 선생의 나이가 30이거든. 평안도 사람이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젊은 청년이고. 근데 당시는 기호 세력하고 서북 세력과의 긴장과 갈등이 심했을 때거든. 안창호는 서북 사람이죠. 평안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긴장관계를 아니까 윤치호를 앞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윤치호는 기호 세력의 중심에 있었고 독립협회의 주도자였고 당시 최고의 지식인 명망가였어요. 그러니까 도산 선생이 대성학교를 짓고 윤치호를 교장으로 모시고 또 청년학회를 만들고 그 회장으로 윤치호를 모시잖아요. 이 윤치호는 겁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뭐 무장투쟁을 하거나 뭐 비밀결사를 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명을 중시했기 때문에 교육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명 개화를 위해서. 그 점에서는 안창호와 윤치호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신민회라는 그런 전투적이고 독립운동을 하는 비밀단체에는 절대 저는 윤치호는 가입 안 했다고 봐요. 또 그건 나중에 안창호 선생님이 1932년에 신문조서 받을 때 대성학교하고 청년학교에서 윤치호랑 같이 일을 했지만은 신민회는 윤치호는 가입하지 않았다. 그 안창호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 안창호 선생님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신민회는 가입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윤치호가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또 애국가 하면은 무궁화가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황실찬미가가. 노래가 잘 지어진 거거든. 아주 유명하고 그거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학과를 만든다 할 때 이게 도산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선배가 지어놓고 또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거를 자기가 바꾸자니 그 염려스럽잖아요. 이게 도산 선생을 정말 이 점에서는 존경하게 되는데 동지나 선배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정성을 쏟고 아주 조심해요. 함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윤치호를 보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다정하게 하고 또 관계를 이렇게 바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하고 윤치호를 받들고 받들어 가지고는 새로운 애국가를 짓는데 무궁화가 후렴을 가져오고 또 그 일사절 본 가사는 바꿀 수밖에 없는데 바꾸는 방식은 글자 수까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는 애국가 일사절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쉽게 친일파 윤치호하고 이렇게 뒤섞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점에서 정말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게 돼요.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랑 이렇게 다르고 여러모로 같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동지로 만들어서 조심조심 섬기고 받들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이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 와가지고 자기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도산 선생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조차도 친구와 동지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일하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잘 본 거예요, 그거는 서재필이. 가만히 보세요. 윤치호하고 안창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붙잡고 해가지고 정말 동지가 됐잖아요. 나중에는 친일파가 돼가지고 결이 달라서 갈라졌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동지였거든. 근데 나라가 망하는 1910년 4월에 한국에 있기 어려우니까 도산서대가 망명해버려요. 근데 1911년쯤에는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백오인 사건이 내용적으로는 신민의 사건이에요. 신민에 가입된 사람들을, 그 조직들을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끌어들여가 날조해가지고 다 끌어들이는 하는 건데, 이 백오인 사건의 최고 주모자로 찍힌 사람이 윤치호예요. 윤치호는 정말로 황당하지요. 황망할 수밖에 없어. 자기는 일본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고, 교육은 안창호랑 같이 했지만은 자기가 언제 그 일본하고 이렇게 싸울 생각도 없어.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 백오인 사건의 최고 영수 주모자로 몰려가지고 최고형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살다가 그 전향하고 나왔지. 근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안창호 때문에 자기가 이 고생을 한 건데, 안창호에 대한 원망하는 말이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안창호에 대한 원망이 없고, 그 윤치호 일기를 보면은 끝까지 안창호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안창호 선생이 한국에 끌려와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갈 때도 이광수를 통해가지고 윤치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창호를 보호하려고 하지요. 참 어떻게 보면 친일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윤치호라고 볼 수 있고,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이 안창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높은 벽을 넘어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왔다고 하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점에서 안창호 선생님은 다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무궁화가는 그 1897년에 독립신문 사장이 서재필인데, 그 영문판에다가 서재필이 개관시인 윤치호가 지은 이 무궁화가, 그걸 백이학당 사람들이 학생들이 불렀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록이 나오면 그건 확실하게 윤치호가 이 무궁화가를 지은 거라고 봐야죠. 뭐 서재필이 없는 얘기를 억지로 이렇게 전해서 그렇게 썼을 이유가 없잖아요. 윤치호가 안 지었는데 졌다고. 이 윤치호의 무궁화가와 애국가 이 관계를 보면은, 이 무궁화가는 황실 찬미가요. 그리고 국민은, 백성은 황실과 황제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예요.
둘째 줄에 보면 애국하는 열심의 기 부각같이 높고 충군하는 일편단심 동해같이 깊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애국하는 국민의 열심 의기가 저 북악산같이 높고 임군에게 충성하는 일편단심은 동해같이 깊다고 하니까 기준이 여기는 북악과 동해잖아요. 그 자연주의자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록 보태나세 이것도 자연주의지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게 자연이잖아요. 대한사람도 사람이라는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이고 길이 보존하다는 것도 그런 연장성이 있는 거고. 이 무궁화에서는 후렴과 본가사가 다 자연주의야. 그리고 백성은 그냥 임금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대상이지. 그러나 애국가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정신적 초월주의가 가득해요. 1절, 4절 다 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 자연이잖아. 이 자연이 마르고 닳도록 나라 사랑, 나라에 대한 신념, 이걸 사무친다는 거거든.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이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바람 이슬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기상. 자연주의를 뛰어넘는 거지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것도 가을 하늘 또 밝은 달 이거는 땅 위의 자연적인 어떤 변화를 초월하는 정신주의잖아요. 초월주의죠. 하늘은 초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4절도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임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이것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무릅쓰고 극복하고 싸워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 4절은 정신적 초월주의로 가득해 있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윤치호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사상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는 윤치호는 상황주의자다. 현실 세력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국가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애국가 1사절은 정말로 안창호의 그 삶과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은 어떻게 애국가를 지었나? 6.1준의 독립경절가를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국가를 지었다고 봐요. 안창호 선생이 1907년 2월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실 때 일본을 들려서 오셨거든요. 일본에 계실 때 6.1준을 만나가지고 애국가는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6.1준이 자기는 글 짓는 예주가 없다고 하면서 사양하죠. 그러나 아마 독립경절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이 독립경절가는 1895년에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세워지기 1년 전에 6.1준이 독립경절가를 짓고 또 그해에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책을 짓죠. 이때 윤치호는 아마
구세학당에서 공부할 때인데 이때 아마 서유견문하고 이 독립경제가를 접하지 않았을까. 서유견문을 접하고 읽은 것은 분명해요. 이 서유견문을 읽고 안창호 선생은 유길준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이 많으실 때도 한국 근현대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유길준이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유견문에 보면은 문명개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상개화, 자주개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상개화, 자주개화. 실상개화는 우리 현실에 맞는 개화를 해야 된다. 자주개화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윤치호에게는 없는 거거든. 근데 이런 생각이 안창호 선생에게 깊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길준을 좋아한 거죠.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유길준이 서울에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별로 성공을 못 거뒀거든. 근데 1913년에 미국에서 그런 독립운동과 수행을 하는 단체를 만들 때 그 이름을 유길준의 흑사단을 따가지고 흥사단이라고 지은 거. 이건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가는 내가 유길준의 독립경제가를 본따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흥사단이라는 이름 지은 자체가. 이 독립경제를 한번 보면은 이 독립경제가 12절까지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한글 가사는 없어요. 그 당시에 요미우리 신문에 일본어로 번역돼 가지고 12절이 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 일본어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말로 옮겨서 좀 서툴긴 하지만은 아마 원래 우리 가사로 있었으면은 애국가랑 연결이 더 쉬웠을 텐데, 그냥 그래도 분명해요. 그걸 일본어 전문으로 하는 철학 연구한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6절하고 8절이거든, 독립경절가. 6절, 8절의 내용에 애국가 본가사 1사절의 그 핵심어가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장백산 높다 해도 비교해보라. 우리 국민의 기염을 도리어 낮구나 저산도. 동해물 깊다 해도 비교해보라. 우리 국민의 진심을 도리어 얕구나 저물도. 이기염 이진심 두 개를 합치면 강한 힘, 저심을 가지고 우리 임금을 지키세. 이 형식과 운율은 전혀 다르지만 용어 내용 정신은 거의 일치해요. 장백산은 이 백두산이잖아요. 장백산과 동해물, 우리 국민의 기염, 우리 국민의 진심, 이 기염과 이 진심의 강인한 힘으로 우리 힘을 지키세. 이거는 애국가 1절 4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1절의 동해물과 백두산, 2절의 우리 기상, 3절의 우리 가슴 일편단심, 4절의 이기상과 이맘으로 임금을 섬기며 같잖아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이 독립경절가를 모르고서 애국가를 지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이 독립경제를 잘 알고 이 내용의 기본을 받아들여가지고 애국가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독립경제가에 이렇게 의지해서 애국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도산 안창호밖에 없어요. 윤치호는 이 유길준이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선배인데 당시에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지식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이거든요. 유길준, 서재필, 윤치호야. 근데 서재필은 미국에서 있었고 국내 활동하는 사람은 유길준과 윤치호인데 왜 그런지 윤치호가 유길준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미워하고. 아주 불신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 유길준을 비난하는 얘기를 그 일기에 보면 계속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비 시해 사건의 배후에 유길준이 있다고 윤치호는 믿었어요. 이렇게 유길준을 나쁘게 보고 불신하는 윤치호가 또 지적인 자존감이 높은 윤치호가 유길준의 독립경절가를 본따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애국가 일사절을 지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또 내용도 달라요. 유길준의 독립경절가는 유길준의 사상을 군민공치라고 그래요. 군민공치.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린다. 그런 얘기가 독립경절에 나와요. 국민. 그래서 황제하고 국민을 동격해 놔요. 황제 만만세, 우리 국민 만만세, 이런 규절이 나오죠. 이런 생각이 이렇게 국민을 정치 주체로 보는 유길준의 이런 생각은 윤치호에게는 없는 거예요. 윤치호는 민중을 불신했거든. 우리 민족을 불신하고 멸시했어요. 정치 주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저는 증거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립경절가는 이거는 역사적인 문헌자료예요. 확실하게 있는. 이 문헌자료는 이게 간접 증거일지 모르지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문헌 증거라고 봐요. 이 독립경절가하고 애국가를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연속성이 있잖아요. 유길준 자신이 애국가를 짓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윤치호가 또 이 유길준의 독립경절가에 의존해가지고 애국가를 지었을 리도 만무하고 그러면은 역사적인 문맥으로 보더라도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지었다는 확실한 역사적인 문헌적인 증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가장 결정적인 안창호 약사설의 증거는 애국가 그 자체예요. 애국가 그 자체를 연구해 보면은 애국가 속에 안창호 선생이 들어있어요. 저는 안창호 선생님의 무실력경 충의용감 이 4대 정신 사상을 음미하다가 언뜻 보니까 애국가 일사절에 무실력경 충의용감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자는 거거든요. 진실, 알맹이. 진실은 껍데기에 이렇게 껍데기나 거죽에 매이지 않고 알맹이에 충실하다는 그런 얘기거든. 실이라는 열매 실자가 그러잖아요. 알맹이 실자잖아요. 열매,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말 참이라는 말이 알차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알참. 속알이 차오르는 거.
알맹이가 차오르는 거. 그게 참이야. 거짓은 거죽에서 왔다고 그래요. 거짓. 예전엔 거짓이라고 했거든. 거짓은 거죽에서 왔다. 껍데기에 매어 있고 껍데기에 집착하는 것이 거짓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정신의 껍데기가 뭡니까? 육체잖아요. 욕망이나 감정도 껍데기 있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육체 몸하고 바깥에 있는 산이나 바다는 연속되어 있는 거죠. 물질적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무실, 진실을 탐구한다고 하고, 안창호 선생님의 무실 정신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거든요. 손과 발이 닳도록, 몸과 마음이 마르고 닳도록 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안창호 선생님의 무실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절의 정신을 가만히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정성을 다하는, 혼신을 다하는 그 안창호 선생님의 무실정신이 이게 반영되어 있다. 남선의 조사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용감이잖아. 용감한 기상. 세 번째,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가을 하늘 또 밝은 달, 이것은 안창호 선생의 고결한 뜻,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어떤 협박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안창호 선생님의 고결한 뜻과 정신, 충성스럽고 의로운 충의를 나타내는 말이죠. 일편단심이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해나가는 역행의 정신, 여기 담겨 있다. 이런 일치가 우연일 수가 없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또는 흥사도나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은 이런 애국가가 나올 수 없지 않았을까. 마지막 단락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애국가는 마르고 닳도록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간절한 의지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세우려는 강인한 기상과 높고 신념과 의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과 영혼의 강인하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되새기는 노래입니다. 임시정부 때 안창호는 괴롭고 어려울수록 굳세게 독립운동할 것을 역설했으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삶과 정신 속에는 늘 애국가가 살아있었습니다. 애국가는 안창호의 기도이고 노래이고 정신이고 철학이었습니다.
애국가는 그의 삶과 정신을 이끄는 깃발이고 지침이고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애국가를 살았고 애국가는 그를 살리고 지키고 이끌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